네, 반갑습니다.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이번 달의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시간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 가장 눈에 띄는 이슈 세 가지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해서 3.7%가 올랐다고 합니다. 이 통계는 10년 만에 최고 기록이라고 하죠. 물가가 올라가면 어떤 우리 생활의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일부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이 사회 계층에 따라서 매우 힘든 그런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가라는 것은 부동산 뭐 이런 쪽이지 않습니까? 자산 쪽이에요. 갖고 있는 분들은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어떤 혜택을 누리겠죠. 없는 분들은 지금 살 수 있는 구매력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준비해야지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대출을 받아서 어떤 투자를 했던 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에 겪을 겁니다. 즉 물가 올라간다는 것은 금리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물가가 선행지표고 금리가 이제 후행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금리도 이만큼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인데 이 부분이 만약에 물가만큼 3%대로 올라간다고 치면은 대출 금리는 훨씬만 올라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800조라는 가계부채에 속해 있는 분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물가 상승률 부분은 조금씩 안정적으로 올라가면 좋은데 갑자기 10년 만에 최고치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 경제 주체들 중에서 좀 가지지 못한 쪽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따라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에너지발 물가 인상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죠. 즉 기름값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휘발유하고 경유 이런 석유류 가격이 무려 35.5%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물론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가 국가적으로 많이 위축돼 있었죠. 그래서 비행기도 안 뜨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많이 내려섰습니다. 하지만 반대적으로 지금은 기저효과라고 하죠. 워낙 바닥이었기 때문에 작년이 정상화되는 것 자체가 매우 높은 물가 상승률로 보인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어떤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죠.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그런 물가 올라간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위드 코로나, 즉 단계적인 일상생활 회복을 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 안에서만 있던 그런 돈들이 집 밖으로 나가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을 이끌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농축수산물 물가도 조금 올랐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한국은행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보면은요, 사실 한국은행이 하는 역할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물가 안정이거든요. 올해 예상치보다 훨씬 높은 2.3%대 정도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필연적으로 금리는 이만큼 정도는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1년 후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금보다 최소한 1.5배, 많으면 2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걱정도 해봅니다. 두 번째 눈에 띄는 경제지표는요, 국가 예산입니다. 제가 국가 예산을 계속 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국가 예산이 한번 설정이 되면 후퇴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탄력적이면 뭐 걱정이 없는데 한번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야 되는, 즉 세금으로 충당이 안 되는 국가 예산 지출은 채권을 찍습니다. 즉 적자 국채라고 하죠. 채권을 찍어서 나중에 이 채권을 상환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세금은 거치는 양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차환 발행이라고 합니다. 즉 적자 국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국채를 또 찍습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국채를 200조 찍는다고 보면 그 중에서 한 150조 이런 정도는 종전의 국채를 갚기 위해서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민 경제에는 50조밖에 기여할 수 없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계속 찍어서 유통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최근에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가지고 내년도 본 예산을 607조 9천억으로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게 큰 규모라 하면은요, 전 세계적으로도 10위권에 당연히 드는 것이고요. 1963년도에 그때 최초로 원화 기준으로 국가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760
768억이랍니다. 768억. 1000억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번 정권 들어오기 직전에 그 전 정권 말기에 국가 예산이 386조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이, 즉 2020년도의 본 예산이 512조였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600조니까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한 빅4 정도로 보게 되면요.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33.2%입니다. 3분의 1이 사회복지 예산입니다. 즉, 복지라는 것은 후퇴가 없는 거죠. 한번 혜택을 주면은 계속 줘야 되는 그런 좀 어떤 항구적이랄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 국민들의 또 세금으로 거치는 부담이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가 일반과 지방 행정, 그런 그 지방 교부라든지 이런 부분들 15.2% 즉 84조가 되고요. 교육이라고 하면은 세 번째로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물론 교육의 상당 부분은 이제 그 교직원들 월급이라든가 뭐 어떤 교육 관련된 그런 어떤 예산 이런 것들인데 무려 71조가 됩니다. 네 번째가 국방비입니다. 예전에 대한민국 국방비 때문에 뭐 상당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예전에. 왜냐면 그때 국방비 절대 규모 자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컸기 때문에. 즉, 국가 예산은 작은데 그 중에서 국방비는 최소한 이만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었는데 지금은 국방비 비중이 10%가 안 됩니다. 9.2%예요. 그래도 51조라는 거죠. 51조. 상당히 큰 금액을 대한민국은 국방비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통일이 되고 모든 전쟁 위험이 없었다고 치면은 이런 자금 상당 부분은 사회복지 예산 쪽으로 이렇게 전용이 돼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지표는요, 수출액입니다. 자, 대한민국은 사방이 막혀 있죠. 삼면의 바다고 한쪽은 철책선입니다. 즉, 섬과 같아요. 그리고 자원이 없지 않습니까? 석유가 나오지도 않고, 뭐 석탄 같은 경우는 예전에 많이 채굴해가지고 다 썼고, 또 이제는 탄소 중립 이런 정책 때문에 쓸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 자원, 이 좁은 땅에 5천만 인구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 좋은 국민들이란 인적 자원이 가장 큰 자산인데 결국 수출하지 않으면은 먹고 살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수출을 왜 하느냐? 수입하기 위해서 하죠. 뭘 수입합니까? 석유, 먹는 거, 무기, 기타 등등 이런 것들 수입을 합니다. 만약에 수입하지 않고 국내에서 생산한다. 생산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단가가 너무 높게 책정이 됩니다. 사실 전 세계적인 물가 안정, 미국과 중국이 차이나 아메리카 합성어가 차이메리카죠. 이렇게 해서 거의 20년 이상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매우 저렴한 물가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2만 불에 3만 불 이렇게 올라간 배경이 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수출은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경제 이슈다라는 것을 연장하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볼 때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예상한다는 겁니다. 수출은 결국은 수입을 동반하는 거니까, 즉 석유를 수입해서 석유 제품을 만들어서 파니까 수출과 수입은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따라서 무역 규모, 수출 수입 합친 무역 규모도 사상 최대치를 달성할 거로 보여집니다. 자, 이것은 무역 통계가 작성될 때가 1956년도라고 합니다. 그때 이후에 지난달 월별 기준으로 봤을 때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죠. 수입액도 573억 달러라고 합니다. 물론 수출액과 수입액 차이가 무역 수지 흑자액이죠. 그 부분이 30억 9천만 달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15대 주력 품목 중에서 13개 품목이 증가했다는 거죠. 작년에 비해서. 뭐 반도체, 일반 기계, 석유화학, 철강, 컴퓨터 이런 부분들이죠. 반면에 뭐 차 부품이라든가 바이오 헬스 이런 부분은 조금 밀렸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고요. 지역으로 볼 때도요, 사상 최초로 9대 주요 수출 지역이 모두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건 바람직하죠. 사실 중국과 미국 쪽에 우리는 수출의 비중이 너무나 크긴 합니다. 따라서 뭐 다른 남미라든가 아니면 아프리카라든가 뭐 중동이라든가 이런 다른 지역, 다른 대륙으로도 수출의 우리 영역을 넓히는 것이 이 어떤 수출, 어떤 국가의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수출액도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다는 겁니다. 즉 물가와 국가 예산과 수출 이게 전부 다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 좋은데 얼마큼 이것이 유지가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1년만 찍고 내년에 내려앉으면 거품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풍선도요, 바람 빠지면 쭈글쭈글해집니다. 탄력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축구공도 바람 빠지면 잘 튀지도 않습니다. 바람이 꽉 차 있을 때만이 그 어떤 탄성이 최고치가 되는데, 따라서 내년, 후년, 다음 정권까지 이어지면서 계속 이 세 가지 주요 지표가 어떤 상향으로 갱신되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7대 경제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올랐습니다. 전달에 비해서 0.8포인트 올라서 107.6포인트가 됐고요. 그리고 DSI 지수는 90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습니다. 즉, 기업을 담당하는 분들은 사실 여러 가지 어떤 측면이 있죠. 주 52시간이라든가, 최저시급이라든가, 기타. 여전히 일부 업종 빼고는 사회적 거리두기, 국가적 거리두기, 이런 거에 대한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말씀드린 것처럼 3.7%가 올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무역 수지는 여전히 그 최고치를 경신하는 수출액 덕분에 35.9천만 달러가 흑자가 났다. 그 덕분에 여전히 약간 줄긴 했습니다만 사상 최고 수준의 외환 보유액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4,692억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ESI, 즉 경제심리지수, 모든 걸 합친 거죠. 즉 어떤 소비라든가 생산이라든가 이런 건 다 합쳐서 하나의 어떤 그런 지표를 만든 것이 ESI인데 106.3포인트입니다. 그래서 100보다 위에 있으면은 전망이 밝다라는 뜻인데 여전히 그 어떤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좋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는 위드 코로나 힘도 큽니다. 최근에 오미크론 때문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미 상당한 부분에 우리가 내성이 생겼고 그리고 경험치가 있으니까 다 이겨내리라고 보겠습니다. 자, 월봉 캔들 차트 월봉 기준입니다. 주가에서 보면 코스피는 4.43%가 내렸고 코스닥은 2.69%가 내렸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도 3.73%가 내렸고요. 반면에 나스닥은 소폭 0.25% 올랐습니다. 그리고 상해 종합지수는 0.40%가 올랐는데 홍콩 항생지수는 무려 7.49%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중하권에서도 어떤 그 지역 간에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금리를 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금리인데 그 중에서도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가장 대장 금리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달 평균이 1.953%입니다. 그래서 그 전달에 비해서 0.111%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당연히 이 어떤 시중에 어떤 활동이 많아지고 물가 올라가니까 따라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데 그 증가 속도가 이제 중요하겠죠. 은행 최고금리라든가 상호 최고금리는 아직 안 오르고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올라가는데 예금리는 뒤따라 올라가는 것이 금융권의 즉 그 금융 장사 아니겠습니까? 그 당연한 순서인 것 같아요. 바람직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코픽스 대출 받을 때 기준금리 아니겠습니까? 잔액 기준으로 볼 때는 1.11%가 됐고요. 신규 취급액은 1.29%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 전달 비해서 0.04%가 올랐고 0.13%포인트 올랐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다 올라가는 뜻이죠. 우리가 대출 받을 때 기준금리가 1%다. 그럼 거기에 신용에 대한 그런 가산금리가 붙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잘 안 되는 가산금리 붙어가지고 결국은 3% 이렇게 금리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 기준금리 올라가면은 위에 아무리 윗단계의 신용이 좋더라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지만 내년에 이맘때쯤 됐을 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에서 2%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대출금리, 즉 주택담보대출, 아파트담보대출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낮은 대출금리 어떤 영역인데 이 부분이 5% 정도에서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배경 중에 하나가 저렴한 어떤 대출금리를 이용한 유동성의 힘으로 끌어올린 건데 그 유동성이 다시 은행으로 회수가 되고 또 금리가 올라서 스스로 대출을 갚아나가는 그런 세대가 있다고 하면은 매물을 내놓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신축, 즉 땅을 파고 아파트를 짓는 신축만이 공급이 아니라 시중에서 내놓는 그런 매도 매물 이것도 공급일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환율을 보겠습니다. 환율은 매우 안정적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도 초에는요, 원달러 환율이 1달러에 1,070원대 이렇게 있었거든요. 1,100원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1,180원대에 와가지고 머물러 있거든요, 지금. 즉, 힘겨루기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즉, 국내 어떤 자본시장에 외국 자금 많이 들어와 있죠. 달러 표시로 들어와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만 해도 700조 정도의 외국인 자금이 있다고 하죠. 이런 자금들이 머니 무브라고 합니다. 미국이 물가가 지금 6% 이상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은. 그럼 미국 금리가 빨리 올라갈 수 있겠죠, 우리나라보다 더. 그러면 미국은 소위 아주 특별한 우량 국가인데, 대한민국은 보기에 따라서 좀 불안정한 국가수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아주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면 국내에 있는 서울시 외환시장에 있는 달러들이, 외국 자금들이 도망갈 거 아닙니까?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로. 그러면 환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걱정스럽지만 내년 이맘때, 즉 대략 1년 정도 보게 되면 코스피 지수가 조정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반사된 측면에서 볼 때 환율이 1,300원, 1,400원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통화량은요, M2, 총통화죠. 늘 풍부합니다. 아직까지 늘 풍부합니다. 그래서 지난달은 12.8%가 증가했습니다. 돈을 더 찍어내지 않더라도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즉, 단기 자금, 특히 CMA, MF, 보통예금, 이렇게 대기성 자금들이 여전히 많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금 시대이기 때문에 투자할 데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특히 원금을 보장한다라는 것은 그런 투자는 거의 없죠. 원금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하이 리스크 때문에 하이 리턴을 기대하는 거기 때문에 주식이라든가 또는 뭐 일부 어떤 약간 투기성 그런 부동산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돈이 많이 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투자자 예탁금하고 코스피 주식거래대금은 각각 65조와 11조 해가지고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고요. 주식형 펀드 잔액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평균이 90조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입니다. 두바이유 기준으로 봤을 때 79.46달러입니다. 배럴당. 그래서 그전 달 비해서는 월 평균 기준으로 봤을 때 1.25달러가 내려서 사실상 뭐 멈춰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국제 금시세는 올랐습니다. 온스당 43달러 올랐거든요. 그래서 1819달러 55센트가 되겠습니다. 한때는 국제 금시세가 작년에는 2,000달러 넘었었죠. 그러다가 조정받다가 다시 좀 올라가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새 경제가 좀 불안해질 수 있겠다라는 것을 반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부동산 부분은요 여전히 상승했다가 상승 고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택 매매가격 지수는 0.9%에서 1%가 됐고요. 주택 전세가격 지수는 0.6%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정부의 정책에 따라 가지고 변동이 생길 수가 있으나 큰 틀로 볼 때는 시중에 어떤 그런 공급과 수요 이런 자본주의 그 어떤 원리 하에 놓여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상당 부분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하면서 부동산이 올랐는데 만약에 시중의 자금들을 전부 회수하고 긴축을 하고 금리를 높여버리고 세계 경제가 위축이 된다. 거기다가 오미크론 그 다음 또 더 강력한 어떤 바이러스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상당 부분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안정적인 방어적인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